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치권이 또 다른 폭풍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 직후에 협치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간 전해드린 분위기대로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부, 여당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사과가 부족하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모두 바꾸라고도 했습니다. 이 폭풍이 쉬 가라앉을지 민심을 바라보는 시각도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부터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며 공세적 방어로 맞섰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기자회견부터 우현기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포함한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책임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내각 총사퇴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정조사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편 대통령실도 사과나 담화 발표 같은 추가 조치를 고심하는 걸로 보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늠해볼 말도 전해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가진 수석 비서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새기겠다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불교계와 기독교계를 찾아서도 대통령 책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깊은 만큼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장 윤 대통령의 추가 사과나 대국민 담화 발표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직후 대국민 담화와 종교계 행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추가 담화는 이번 사태 책임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함께 이뤄질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도 경찰 조사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이태원 참사 직후 설립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참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이 공세적 방어로 틀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촛불 집회를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추모 현장에서는 유독 대통령 퇴진이라고 써진 피켓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선동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열린 진보 성향 단체 주최 촛불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어온 단체인데 어제는 이태원 참사 추모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선 대통령 퇴진, 탄핵 피켓에 욕설까지 나오며 사실상 정치 선동 집회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퇴진하라!
위로와 애도 대신 쏟아낸 욕설을 들은 국민들은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임을 금세 알아챌 것입니다. 민심이 아니라 욕심이 담긴 촛불은 자기 몸만 태울 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SNS에 타인의 죽음마저 정쟁의 자원으로 소비하는 운동업자에게 비극은 산업, 촛불은 영업, 선동은 생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추악한 집회를 부추기고 노골적으로 합세하니 이성을 잃은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관련 대화방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당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자체적인 추모 문화제였고 당은 거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난 만큼 양 진영의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누구보다 현장에서 가까웠던 책임자였지만 어땠습니까? 걸어서 10분 거리를 차로 간다면서 1시간가량을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서 CCTV에 찍힌 모습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경찰, 특히 현장 지휘 책임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태연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골목길. 헬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 뒤로 남성 한 명이 뒷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경찰 조끼를 입은 경찰관 한 명도 나란히 길을 걷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밤, 현장으로 향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입니다. 이때 시간이 밤 10시 59분, 참사 첫 신고로부터 44분이 지난 시점으로 사고 현장에서는 긴급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이 전 서장은 밤 9시 47분쯤 용산경찰서 인근 식당을 출발해 10분 뒤 녹사평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 이동이 어렵게 되자 이곳저곳으로 우회를 시도하다가 이태원 고가구 거리에 내린 뒤 이태원 파출소로 걸어갔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참사 현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허비하는 사이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는 이임재 전 서장이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의 늑장 도착과 함께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한편 용산경찰서에서 헬로윈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정보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책임을 덮으려고 고의로 삭제한 건 아닌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에 압수물을 담아서 들고 나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 2일. 어떤 자료 확보하셨죠?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헬로윈 축제 전 정보과 직원들이 인파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참사 후 이 보고서가 삭제된 겁니다. 특수본은 이 보고서가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보과 담당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 보고서였다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고서가 삭제된 건 경찰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고서가 경찰 내부망에 올라가면 필요한 사람이 열람을 한 뒤 규정에 따라 폐기되는데 그 시스템에 따른 삭제였다는 설명입니다. 특수본은 정보과 담당자 2명을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밤 10시 15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졌죠. 119 최초 신고 전화가 기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기록도 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 3분 전에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다가 끊어지는 119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이 밝힌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은 밤 10시 15분. 그런데 3분 전에도 구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 10시 12분, 주변의 심한 소음 속에서 이태원
숨이 막혀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여보세요라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다만 이 신고는 구체적 상황이나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채 끊어졌습니다. 소방청은 당일 밤 10시 15분 전에도 1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가운데 이태원 사고 현장 관련 신고도 1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방청이 공개한 이날 녹취록에 따르면 저녁 7시 22분에는 이태원역 영무실에 기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8시 57분과 58분에 술집과 클럽 근처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상부에 늑장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소방청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을 통보한 시각을 공개했습니다. 밤 10시 15분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서울시와 용산구에 각각 10시 28분과 29분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출장 중이던 서울시장은 11시 20분, 용산구청장은 주민을 통해 10시 51분에 처음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의 통보가 이루어진 지 각각 52분, 22분 만입니다. 서울시는 그러고도 36분이 더 지난 11시 56분에야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결국 소방 통보 이후 88분 만에 시민에게 알린 겁니다. 참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용산구의 CCTV 관제센터도 규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관제 요원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데 행안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상황실로 상황을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상황 전달이 됐는지는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이젠 꼭 바꾸자. 참사 당일 목이 터져라 외치던 경찰관 모습을 기억하시죠? 주점에서 쏟아진 엄청난 음악이 비명도, 호소도 가려버린 밤. 왜 확성기 하나 없이 뛰어들어야만 했을까?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거리. 시끄러운 음악과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확성기와 스피커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경찰관서에는 구비된 확성기나 메가폰은 없습니다. 다만 수차차에 이제 확성기와 형광등, 사이렌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차차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현장으로 진입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용지물이었죠. 전문가들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 인파 관리를 하려면 지향성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상 사용되는 방사형 스피커는 소리가 분산돼 버리지만 지향성 스피커는 직선으로 방출합니다. 경찰관이 아무리 확성기를 들고 했었더라도 아마 정보 전달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주변의 소음에 상관없이 멀리까지 음을 보낼 수 있다라는. 국지성 재난 문자인 안전 안내 문자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좁은 곳에 밀집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추정을 한 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자 형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기술은 코로나19 안내 문자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인파 관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산 작업자 2분, 병원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어제는 돌아오신 것만도 고마워서 차마 묻지 못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천막은 어떻게 치고 불은 어찌 붙였을까? 또 커피 믹스는 어떻게 드셨을까? 궁금한 것도 많았죠. 의료진 지침을 지켜서요, 이 전화로 직접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하 205m에서 아연을 채굴하던 박정화 씨는 등 뒤에서 벼락치는 소리 들었습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우동 쾅쾅 막 쏟아지고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자 말로만 전해 듣던 폐갱도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흙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괭이 2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힌 곳이 있더라고. 거기 한 10m 정도를 우리가 또 파들어갔어요. 3일 동안. 갇혀있던 9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소 갱도에 떨어지는 물을 피하기 위해 쓰던 비닐을 가져다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저 안쪽에 버려진 또 비닐루가 있더라고요. 아, 쓰다가 버린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갖다가 이제 바람막이도 할 겸 이제 텅텅 다 감아놓은 거죠. 그거 없었으면 우리 못 견뎌냈죠. 추워서 못 있죠. 작업용 나무를 젖은 옷을 말리던 석쇠 위에 올려두고 산소 절단기로 불도 붙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마시려 챙겨둔 믹스커피 30개가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커피포트 사용을 못 하잖아. 플라스틱 부분을 다 이제 떼어내고 스테인리스 있는 금속 부분만 가지고 모닥불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선 그렇게 다 먹었죠. 첫날에는 빨리 끝날 줄 알고 2개 다 먹었어요. 2개를 한 번에 저녁밥 먹자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기운이 빠져가던 그들을 위로한 건 멀리서 들려오는 발파 소리였습니다. 31일서부터인가 발파 소리가 아주 약하게 나더라고요. 막 위에서 이제 그 등을 키고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소리 질러 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꿋꿋이 버텼지만 희망도 꺼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땔감 나무도 몇 토막이 이제 안 남았었고, 우리가 사용했던 산소, LPG 그는 이제 뭐 진작 떨어져서 없었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트 가스까지도 이제 없어지더라고. 이때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막 그 자리에서 물에 그냥 덜푸덕 주저앉아가지고 꺼져가는 촛불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박 씨와 동료는 현재 안대를 벗고 식사를 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어둠 속 221시간의 사투 끝에 무사 생還한 박 씨는 광부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내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바라고. 채널A 뉴스 배음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탄도미사일 4발이 초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륙을 겨냥하는 ICBM보다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단거리, 서울,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정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김정은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한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평안북도 독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이 이 신형 전술무기 초단거리 탄도미사일 CR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행거리 약 130km, 고도 20km, 속도 마하 5로 쏘아 올려진 해당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사이즈를 줄여 새로 만든 것으로 초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하강하다 다시 솟구치는 풀업 기동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사 분계선 이북에서 서울은 물론 오산과 평택 주한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방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되는 소형 전술 미사일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발사 장소도 이례적입니다. 독림은 중국 단둥에서 고작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로 중국의 그늘 속에서 한미 정보자산의 눈을 피한 채 무력 도발 위협을 키워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했습니다. 우길기 모양의 자위함 깃발에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게 여전히 논란이었지만 지금 안보 상황에서는 우방과 연대가 더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대형 호위함 이즈모함에 기시다 총리가 도착하면서 해상 사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즈모함 맞은편으로 호주 브루나이 순으로 12개국 함정이 지나며 경례하고 경례로 답리합니다.
관함식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의식으로 국제 관함식은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 외교의 장으로 평가됩니다. 続いては韓国海軍補給艦ソヤンです。韓国海軍は2015年以来7年ぶりの参加となります。 우리 해군은 11,000톤급 최신의 군수 지원함인 소양함을 참가시켰습니다. 7년 전 일제 우길기와 닮은 해상 자위함기에 대한 경례 논란 등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도발 등 안보 정세를 감안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항공기 사열까지 더해 마무리된 관함식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開発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이번 관함식에는 소양함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 함정 18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한반도 유사시 힘을 보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아무리 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늦고 미흡한 첫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미흡하다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네, 뒤늦은 사과인데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사과는 유무나 횟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석고대죄하며 무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과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의 사과,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부터 연일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하면서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성이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사과의 자리를 가지고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강요하는 사과는 사과를 받아내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아니함만 못하겠죠. 더구나 사과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봉화 광산에서 구조되신 분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죠. 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관을 직접 병원으로 보내서 이 홍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네. 기력을 회복하라는 의미겠죠. 카드엔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구조되신 분들도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죠? 네, 구조되신 분들과 그리고 이 가족들은 이 생환 직후 정부에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인하여 각종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신 정부 부처 여러분들께 감사와 구조를 위해 국방부 시추장비 등 정부의 자원이 총동원됐는데요. 여랑야랑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또 하나의 북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이 4개의 북한을 거론했는데요. 진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한미합동 공중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는데요. 이날은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남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고강도 도발을 한 날입니다. 시기상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훈련을 멈추라는 말 민주당 안에서 이전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한미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한미의 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보류하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대북 특사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수차례 비핵화 대화를 언급했어요.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도발 수위를 더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야가 안보 논쟁을 벌이는 이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요,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 조선노동당 소속 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형 참사 못지않게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코레일 작업장에서는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분명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홍유라 기자입니다. 화물열차가 선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옆으로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33살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깔려 숨진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시멘트를 나르는 열차 12량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가용이 10대 있으면 10대에서 5대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그 5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움직이는 차에 부딪히신 거죠. 이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 한 명은 과호흡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코레일 작업장에서 직원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 올해 벌써 4번째입니다. 노조 측은 작업 인력이 적은 데다 밤에도 작업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2-3명 이렇게 짝을 지어서 움직이는데 가령 이제 뭐 누가 연가를 냈다든가 병가를 냈다든가 이러면 그 인원이 이제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현재 목격자 진술까지 받은 상태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콘서트를 열었다가 아찔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이 밀려 넘어지면서 30명 넘는 사람들이 실신한 겁니다. 연말 줄줄이 이어지는 공연장도 안전할지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선물을 던져주며 콘서트를 이어가던 NCT 127. 갑자기 멤버 9명 모두 놀란 표정으로 멈춰섭니다. 무대 앞쪽에 있던 팬들이 밀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NCT 127 콘서트에서 관객 30명 이상이 실신해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그 팬들이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스타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에 굉장히 흥분하고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1일 축구장 참사로 135명이 숨졌던 터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콘서트장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지난달 BTS 부산 콘서트 장소가 급하게 변경된 것도 압사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올 연말 데뷔 23주년을 맞는 G.O.D가 4년 만에 완전체로 콘서트를 열고 성시경, 에일리 등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보다 세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 플로어까지 사람들이 다 내려오고 그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피난 계획도 세워져야 되는 거고
NCT 127 콘서트 사고를 계기로 우리 공연 안전도 원점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며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았죠. 요즘처럼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지역이 나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실제 집값보다도 더 높은 잣대로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5,600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입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국민평형 매매 가격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석 달 전 19억 5천만 원에 팔리더니 지난달 초에도 이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보다도 3,500만 원 낮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못 견디고 내놓으신 분들 있죠. 내년보다 덜 빠졌을 때 파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저희가 보는 견해는 한 15, 16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 일부 단지도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기 직전입니다. 인천 송도에서도 실거래가가 공시가 밑으로 떨어진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만 오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상황. 이 때문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거나 목표치를 아예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3년에 시장 상황이 이제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목표 현실화를 90%에서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순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길 가다 보면 이런 어르신들을 보곤 합니다. 리어카에 폐지가 쌓여 있죠. 왜 길을 막느냐고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고단한 노년의 무게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마저도 최근엔 폐지값이 곤두박질 치면서 종일 일에 10,000원 받던 걸 3,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조차 폐지를 줍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폐지 압축장입니다. 지금 제 주위로 제 키보다 큰 사각형 모양의 폐지 덩어리 수백 개가 쌓여 있는데요. 원래였으면 재활용됐어야 되는데 수십 일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방치되어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5배는 더 무거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들어오는 80대 할아버지. 매일 6시간씩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열흘 동안 모은 겁니다. 취재기자가 온 힘을 다해 끌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와, 300kg이 넘는 양이지만 받는 돈은 15,000원이 안 됩니다. 365kg 40원씩 14,600원. 싸서 그게 안 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좀 이면 다음 그라도 10원을 보태서 쓰니까 그런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손수레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70대 할머니. 종량제 봉투와 함께 집 앞에 버려진 종이와 박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동네 골목골목을 돌며 반나절 동안 모은 폐지입니다. 이 무게는 보시는 것처럼 35kg인데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폐지를 팔면 3,900원이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1,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0,000원은 벌 수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잘 벌어야 3,000원 아니면 4,000원. 한때 1kg에 130원까지 하던 폐지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건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입니다. 폐지로 종이박스를 만들어 상당 부분 수출하는데 이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대량의 재활용 폐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한 트럭 가득 수거해 폐지 압축장으로 실어 나르지만 못 받겠다며 퇴짜를 맞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물건을 못 받아요. 왜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릴 데가 없어요. 압축장은 이미 트럭이 이동하는 공간만 빼고 폐지 묶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1톤짜리 폐지 목금 2,400여 개가 갈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땅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막힌 겁니다. 전국 폐지 압축장의 재고량은 지난달 5만 8천 톤으로 1년 새 35%나 증가했습니다. 남아도는 폐지 부담에 쓰레기 대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압축장마다 지금 파지가 넘쳐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파지를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6개 공공비축시설에 9개월간 폐지 19,000톤을 쌓아두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는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애써 분리수거해봐야 아무도 찾지 않는 폐지. 노인들에겐 생계의 위협으로 도심에선 처치곤란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호입니다. 살면서 미용실 한번 못 가본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서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특별한 미용실이 생겼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그 따스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김순재 씨. 생애 처음으로 머리 염색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염색하고 싶은지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이 색깔로 비슷하게끔. 비슷하게끔. 1시간여 시술 후 달라진 머리를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머리 오늘 어떠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한 10년은, 제일 마음에 듭니다. 10년은 젊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더 30대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이 미용실은 다른 곳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사로로 된 입구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깔렸고 전동 휠체어 충전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의자 옆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샴푸대가 놓였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장애인식 교육을 받은 전문 미용사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습니다. 몇십 년 만에 지금 카트하고 바로 이렇게 샴푸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편하니까 염색도 해보자, 멋도 내보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껏 장애인들은 샴푸로 머리 감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용 봉사를 이용해 머리를 자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루 평균 10여 명이 이용 중인 가운데 2호점을 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중남미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우파 정권도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부른 경제 양극화가 분홍색으로 상징되는 좌파 정권 열풍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브라질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12년 만에 재집권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정세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가 예측합니다. 고속도로 상하행선 모두를 긴 트럭들이 틀어막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불붙은 타이어가 내뿜은 시커먼 연기가 가득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룰라 전 대통령이 1.8%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12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 대선 불복 시위가 번졌습니다. 극심한 분열 양상에 내란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권력 이양 선언으로 차츰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Eu também estou tão chateado, tão triste quanto você. Nós temos que ter a cabeça no lugar.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중남미 우파의 보루였던 콜롬비아, 그리고 국내 총생산 세계 12위이자 중남미 최대국인 브라질까지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국 모두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을 상징하는 극단적인 레드보다는 온건한 좌파를 표방하는 핑크타이드, 즉 분홍 물결이 시작된 겁니다. 1998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섰던 1차 핑크타이드가 경제 위기와 부패 등으로 막을 내린 지 10여 년 만에 시즌2를 맞은 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 대처 미흡, 그로 인한 경제난과 양극화 가중 등이 기존 우파 정권의 패배 요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핑크타이드 재확산으로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집권한 중남미 좌파 정권들이 투자 큰 손격인 중국에 대한 밀착도를 높여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신흥도상국 브릭스의 일원인 중국은 지난해 브라질의 사상 최대인 8조 원의 투자를 결정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룰라의 재집권으로 브라질 외교의 우선순위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중남미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지역기구에 굉장히 활발하게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영향력이 중남미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 패권 경쟁자 중국을 인도 태평양권에 묶어두려 했던 미국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먼저 룰라 대통령의 축전을 보내는 등 뒷마당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각부입니다. 내일은 겨울에 들어섬을 의미하는 절기 입동입니다. 보통 입동엔 공기가 차가워지는데요. 이번엔 다릅니다. 기온이 영하까지 곤두박질 쳤던 토요일 아침이 무색하게 오늘보다도 추위가 덜할 전망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최대 5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보다도 4도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며 안심하기보단 계속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어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클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